몸이 붓는다.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가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다. 몸이 붓는다. 부종 자체도 몸이 무겁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지만 또 부종이 발생하면서 주위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가려움증 또 발저림 등등이 발생한다. 이런 2차적인 증상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한다. 부종이 생기는 기전에는 크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지나친 체형량에 의해서 바디 플루이드에 의해서 음식을 짜게 먹거나 또 염분에 의해서 수분이 같이 흡수되면서 등등으로, 자, 이렇게 해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혈관 확정작용에 의해서 발이 붓거나 멍이 잘 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렇게 멍이 들고 발이 붓고 뚱뚱해지는데요. 히스타민, 이것은 혈관 확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비만과 대사 증후군. 히스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분 젊을 때는 비교적 날씬하며 자신의 체중을 잘 관리하지만 비록 눈밑이 약간 까맣지만 눈이 쏙 들어가고 날씬한 미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타민에 의한 염증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렐린이라는 것은 용어를 풀이하면은 28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위 기저 부위에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주로 합성 분비되는 펩타이드로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시상하부, 해마, 피질, 뇌하수체, 소장, 췌장 등에서도 생성이 되는데, 그렐린은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시상하부를 통해서 식욕을 증가시키고 또한 췌장의 외분비 및 내분비 기능, 탄수화물 대사, 심혈관계, 위산분비, 위운동 및 수면에 대한 영양 등의 생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어 식욕 억제 인자로 작용하는 렙틴이 자연적인 기량제로 작용합니다. 배고픔 및 굶주림에 반응하여 위장관계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며 음식 섭취를 촉진하도록 중추에 신호를 보내는 말초 신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히스타민 증후군과 혈압은 젊은 나이에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주로 혈압이 낮는데 히스타민 혈관 확정작용 때문입니다. 유산균의 에스트로겐의 작용 때문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작용이 강화되어 남성보다 혈압이 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양상이 조금 다르게 변합니다. 바로 혈관 탄력성이 변화 때문에 동맥이 경화되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 히스타민의 혈관 작용이 감소합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이 특징은 젊었을 때는 저혈압이었다가 점차 고혈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장애와 히스타민 증후군은 키가 작아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의 40% 이상이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소화불량이나 편식, 배가 자주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증상을 호소. 이런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유제품, 달걀, 밀가루, 글루텐 이런 알레르기가 많다. 마늘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공급이 중요하고, 척추측만증, 스콜리오시스, 히스타민 증후군 소아에게 척추측만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 마크 박사는 신경전달 물질과 원인 불명의 특별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연구 보고를 하면서 척추측만증은 수술 치료가 우선이 아니며 자세 교정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며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박사는 자세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히스타민은 노르에피네린, 세로토닌과 함께 자세 균형에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척추측만증에서 그리고 영양과 자세 교정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를 잘못해서 몸 바르게 해야 되겠죠. 자폐증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자폐증은 개인을 떠나서 가족과 사회의 병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자폐증이라면 그 가족은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이고 우리나라에도 자폐증 소아가 점점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폐증이 현재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해주는 향정신적 약물 대체 투여가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왔다며 저명한 투프트 의대 테오 해리스 박사 분자 면역 약물학 발표가 자가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자폐증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비만 세포가 있고 이런 원인자들이 있고 그래서 자가 면역이 발생되면서 히스타민 투입, 그래서 장혈액 뇌가 장벽이 무너지고 그 염증이 또 신경독성 후성 유전 효과가 있고 이래서 자폐증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어떤 약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릴 때 이런 여러 가지 또 약물 또 주사가 많잖아요. 또 이 과거보다도 요즘은 너무 그냥 어린 아이들을 그냥 어떤 혹사하는 주사들이 너무 남발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자가 면역발에서 세포들이 일으킨다. 히스타민과 정신질환은 조현병은 간혹 외래에서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다가 정신질 복종하지 않아도 1966년 뉴저지 신경 파이퍼 박사와 동료들은 72명의 이렇게 정신질환 조현병 환자를 농도가 보니까 혈중 히스타민 농도가 다 낮고 히스타민의 농도가 증가하면 각 지각 이상 점수가 이렇게 느는 것을 또 살폈다는 건데요. 히스타민의 문제라는 거죠. 조현병도, 탈모도, 알로페시아. 최근 항히스타민제가 모발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미녹시딜보다 효과가 있다는 뉴스를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 질환에 사용되는 지르텍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어떤 연구에서는 원형 탈모증 환자의 인터류킨과 알레르기 항체인 IgE가 원형 탈모증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염증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 D2가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탈모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위나 입안이 잘 흐는 궤양은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입주위나 성기 부위가 잘 흐르고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어서 외래를 방문하시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한 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가려움증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곤 하는데 많은 환자가 이에 궁금증을 품습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피면세포에는 항바이러스 기능과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공복시 복용하면 좋은 영양은 유산균,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등 식후에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는 지용성으로서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달마지코, 정자유, 칼슘 이런 것이 좋고 이게 흡수가 빠른 것들은 공복시에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스피루리나 같은 것도 있고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을 같이 하면 좋다 그렇게 된 제품들이 많죠.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비타민 D가 마그네슘과의 비율이 2:1, 1:1, 비타민 C, 포도당, 유당, 펩타이드, 비타민 K, 구리, 망간, 아연, 칼슘을 흡수를 저해하는 요인은 카페인의 식이섬유, 이렇게 철, 인, 또 탄닌산, 수산, 시금치, 지틴산, 공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 그리고 영양제 복용이나 종합 비타민은 아침, 점심 식사 후에 먹으면 도움 될 것이다. 철분은 오전에 먹으면 좋고 칼슘, 마그네슘 이것은 취침 전에 이건 안정을 주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식사 후에는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약물의 종류는 아스피린과 살리실산 염이 있는데 그러나 영향받는 영양소는 C와 엽산, 글리신, 히스티린, 칼륨, 또 아연,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진통제를 통해서 진통제가 이런 것들을 고갈시킨다 이 말이죠. 비타민 C 결핍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 약물 진통을 하면은 그 만성적인 소화기계에 또 문제 철분 결핍을 만들고 또 아스피린은 결합성 혈청 엽산의 자리를 대신해서 또 엽산을 파괴시키고 결핍시키고 소변으로 칼륨 배설을 또 유발을 시키네요. 진통제가요. 또 감소 관련해서 빈혈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비타민 K가 결핍이 될 수 있고 또 독성 효과는 히스티딘 농도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스피린과 과하 복용은 혈장 글리스린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약물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에스트로겐 약물 종류가 에스트로겐 종류는 영향받는 것은 비타민 B6와 엽산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에스트로겐 대사는 엽산과 비타민 B6를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6가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므로 감소는 불안과 우울과 수면 장애를 저농도의 엽산은 선천성 결함과 작은 경부 이상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호모시스테인 상승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경구피임제 여성들이 이 경구피임제를 하게 되면 비타민 A와 B2, B6, 12, C, 엽산, 아연, 마그네슘, 중요한 거 다 빠져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탈모에 또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또 보면 또 이뇨제가 하이드로랄라진 이런 게 있는데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또 빼버리네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울하게 되어지고 신경 손상이 되어지고 찌릿함을 유발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뇨제가 루프 이뇨제 등등등등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역시 마그네슘, 비타민 B1, B6, 칼륨, 아연을 빼버리네요. 그래서 이뇨제로 유발되는 마그네슘, 칼륨 결핍은 심장복동 혈압의 불규칙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오히려 비뇨 증가는 또한 비타민 B1, B5 부족을 또 영향을 빼버린다는 거죠. B1을 또 결합 또 이렇게 만성으로 다양하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뇨제가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게 빼면서 또 아연 부족도 빼버리면은 참 이게 면역 기능에 아주 문제가 되겠네요. 또 칼륨 보존제, 이뇨제 중에서 보면은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을 역시 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증상은 어느 인지력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고지혈증 약은 코엔자임 Q10을 빼버리면 코엔자임 합성에 간 효소를 빼버리고 콜레스테롤 문제 부족은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을 혈압 조절하는 거 심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A도 빼버리고 단즙산 제거제의 고지혈 담즙산을 제거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비타민 A 또 D, E, K2, B2, B3, B12, 베타카로틴, 엽산 이런 것들 흡수 저하가 되어지고 영양소 부족으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어진다. 지방 흡수도 억제되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경련제는 바비투레이트 이런 게 있는데 비타민 D와 칼륨과 엽산을 빼버리고 그리고 비타민 D, E, 칼륨 또 B2, 비오틴 이런 것을 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혈장 저혈흔의 엽산 농도가 모두 감소되면 또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고 등등 비타민 D의 유효성, 엽산의 농도를 역기하고 이렇게 뼈에 엽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네요. 그리고 염증제를 그런 거 먹게 되면 통풍 약제들 또 코티코로스테로이드는 칼슘과 비타민 D, 칼륨, 셀레늄을 다 빼버리는 이 중요한 것들을 베타카로틴, 엽산, 또 칼륨, 나트륨을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비타민 D 농도를 역기해서 칼슘 흡수를 낮춰서 골소실에 문제가 생기고 장기가 사용하는 칼륨, 셀레늄, 아연을 흡수도 저하시켜서 면역을 뚝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콜리친 또 이 영양소 흡수를
또 해서 어쨌든 흡수 엽산 농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쇠약하게 말초신경에 부작용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걸 항염질제 또 비선택적인 NSAID 이는 비타민 C와 엽산, 아미노산, 철을 빼버리니까요. 이렇게 철결핍을 빼버리면 비타민 C라든가 이런 흡수가 안 되겠죠. 항염증제는 그것도 엽산이라는 게 전혀 우리 호모스테인 상승 또 엽산의 이게 면역이나 또 어린 아이들 자궁 경부에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티스제 항류마티스, 설파살레진과 또 금속 결합 또 페니실라민이라는 게 있는데 엽산과 구리와 비타민 B6, 아연, 이렇게 해서 빈혈을 오히려 처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비타민 6 이렇게 해서 영양소가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의료의 목표는 장수가 아니라 병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 들면 저는 장생인데 이런 데는 것을 제대로 잘 해서 우리가 참 늘 필요하고 혈색이 좋지 않고 두통이 있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속쓰림 있고 월경통 있고 불면증 있고 다리 저림 있고 이런 것들은 빨리 치료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유익일 것이다.